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이번 조정장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한동안 너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 증시는 어떤지 좀 들어가 봤는데요. 코스닥은 지난 장에서 무려 3.49%나 폭락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일부 자금은 미국 증시 그리고 또 나머지 자금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하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증시는 달린다는 공식 때문에 좀 기대감이 크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최근에 기준금리가 좀 미국 기준금리랑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엔화 그 캐리 현상을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엔화를 빌려다가 미국 증시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에도 혹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거의 2% 가까이 기준금리의 차이가 나면서 한국에 들어가 있던 자금이 빠져나와서 미국 증시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지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동안은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3월 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미국 증시의 맵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거는 금요일 하루 동안의 동향이고요. 기간을 일주일로 바꾸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은요. 시장의 폭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오히려 더 많아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주들이 너무나 좋지 않았고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중에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따라서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심한 하락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의 움직임도 좋지가 않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S&P 500은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1.2%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3.8%나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3.8% 떨어졌다는 것은 예산 일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타격이 큰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셀 2000도 1.7% 떨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소형주까지도 계속 떨어진 것을 보면 결국은 경제에 대한 근심이 컸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일주일간 10년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안전자산인 채권의 가치가 올라갔다, 인기가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와중에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요. 금요일날 막판에 증시가 반등하면서 19.8일까지 떨어졌고요.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는 아직까지 20에 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8에서 두 단계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포감이 아직까지는 확산돼 있다라고 마무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방송은요. 조금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톰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 스트라세는요. 마크 뉴튼이라는 기술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데요. 이분의 타이틀은 헤드 오브 테크니컬 스트래티지입니다. 기술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바닥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글인데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매도 압력은 2월 19일 이후에 7일간의 하락세 이후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단기 모멘텀은 과매도 상태에 이르렀고요. 많은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지지선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특히 메가테크 기업들이 지지선 근처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국채 수익률과 미국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국채와 주식 간의 상관관계가 조만간 역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요, 주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우리가 투자하는 태구주 입장에서, 성장주 입장에서는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관관계 때문에 주식이 이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게다가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감안할 때 SPX, 이거는 S&P 500을 얘기하는 거고요. S&P 500의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건재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오히려 역발상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세 시행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내일이죠. 화요일 날 3월 4일 날 드디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25%의 관세가 시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막판 반전이 없자면 조금 미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들려오겠죠. 따라서 금요일의 장중 최저점이 다음 주 초에 깨진다면, 이번 주 초에 깨진다면 하락세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SPX에서 1월 최저점이 깨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자, 잠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S&P 500의 차트인데 S&P 500이 지난주에 쭉 떨어지다가 금요일날 갑자기 반등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크 뉴턴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금요일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그냥 반등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다시 떨어지게 되면요. 이 이하까지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요. 1월의 저점 5,781인데요. 5,781에서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마크 뉴턴의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보면 위험 보상 비율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1월 저점에서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제 잠재적인 상승폭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3월달은 불과 7거래일 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 주식시장의 갑작스러운 불확실성과 공포의 환경이 조성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상승장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잠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물론 금요일 늦은 시간에 급등에도 불구하고요. 저점이 공식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접어드는 다음 주 초에, 이번 주 초에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일 발표될 관세가 하나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긍정적인 신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시죠. 기술적 구조는 주간, 중기 차트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지난 8월 저점에서 시작된 상승 추세와 2023년 저점에서 시작된 상승 추세가 최근 최고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위반된 사항은 없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고요. 단기적으로 떨어질 뿐이다. 대세 상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실시된 개인 투자자 AAII 설문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간 투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포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엇 파동 구조를 보면요. 2월 19일부터의 하락이 거의 최종 단계까지 도착을 했다. 따라서 거의 완료됐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주가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섹터는 붕괴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기술주 하락은요. 2월 초에 보였던 이전의 강세를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다.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을 뿐이지 추세선이 뚫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기술 섹터와 S&P 500의 동일 가중치 비율은 추세선 지지선을 뚫지 않았다라고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미국의 원유 가격이요,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미국 달러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주요 S&P 500의 주식인 메타라든지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모두 주간 차트에서 중기 지지선에 근접해 있다. 앞에서 나온 얘기죠. 따라서 이제는 지지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비트코인 모두 3월 중순까지는 바닥을 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새 행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선거 후 변동성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원래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요, 첫 번째 해는 보통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향후 미국 증시 움직임을 점쳐봤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맞아떨어지기에는 이번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은 캐탈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오래간만에 이번 주 미국 증시 하이라이트를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넘쳐납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뉴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쏟아져 나오는데요. 일단 오전 9시 45분에는 S&P 글로벌 제조업 2월 달에 대한 PMI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나서 15분 후에 ISM 제조업 2월 달에 대한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PMI 지수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구매 담당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이 지난달에 비해서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악화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발표되는 S&P 글로벌 제조업은요, 제조업체한테 물어보는 건데 글로벌이니까 미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겠죠. ISM 제조업 지수는요, 이거는 이제 미국 기업의 한정된 지표다. 따라서 두 번째 발표되는 ISM 제조업 2월달 PMI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면요, 트럼프 관세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막판에 좀 좋은 뉴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수요일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조업은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서비스업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수요일날 발표되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수, 그리고 10시에 발표되는 ISM 서비스업 2월 달에 PMI 지수가 오히려 이번 달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요, 오후 12시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뉴욕의 이코노믹 포럼에서 연설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재무부 장관의 언급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날리는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이 하이라이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요. 과연 고용 보고서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요. 오후 12시 30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코노믹 아웃룩, 경제적인 전망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 이벤트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미주원의 한마디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변동성이 극심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급등 추세로 마무리된 이후에 일요일에는요, 트럼프가 직접 암호화폐 랠리를 조성하면서 분위기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는 급격한 랠리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월요일 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등의 지속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월요일 오전에 S&P 글로벌과 ISM 제조업 2월 달에 대한 PMI 지수가 동시에 발표될 예정에 있고요. 수요일에는 S&P 글로벌과 ISM 서비스업의 2월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요, 가장 중요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요, 미국 경제의 둔화라는 점에서 이번 주 발표될 PMI 지수와 고용 보고서는요,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에는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세 가지나 더 준비가 돼 있다. 자, 일단 처음으로요, 미국 정부는 3월 4일 화요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이미 관세 적용은 시장의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혹시 막판 협상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요, 시장은 커다란 랠리를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에는요, 부정적이죠. 자, 하지만 3월 6일 목요일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요, 뉴욕의 이코노믹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시장의 기분을 달래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금요일 날 우리의 파월 의장은요, 이코노믹 아웃룩을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이벤트 그리고 카탈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가슴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준 탑픽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요, 단 한 종목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하락폭이 컸는지 역순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B2가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쓰는 ETF죠. 한 주 동안 무려 21.65%나 폭락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풀이장에서 19.27%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에 관련된 주식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트럼프가 바로 어제입니다. 일요일 날 암호화폐 랠리를 촉발했는데요.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대한 계획을 언급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요, 랠리를 일으키면서 3월을 맞이했고 2022년 이후 가장 최악의 달을 보냈던 자산 클래스의 손실 일부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날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요, 1월 달에 발표한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통령 실무그룹에요, XRP는 리플이죠. 그리고 SOL, 솔라나, 그리고 ADA, 카르다노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적 준비금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메이커인 이피피션트 프론티어의 앤드류 투에 따르면요, 트럼프의 계획에 XRP라든지 ADA와 같은 작은 토큰이 포함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가 준비금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두 코인이 급격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는요, 그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그에게 기부금과 찬사를 쏟아부었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트럼프는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가 떨어지면 다시 올려주고, 떨어지면 다시 올려주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계획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구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구매 자금은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치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앤드류 투는 얘기합니다. 현재로서는요, 지난주 하락세는 모두 시장에서 잊혀진 상태다. 그만큼 추세가 갑자기 반전됐다는 거죠. 하지만 거시 경제적 우려는 여전히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 암호화폐 가격도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요, 테크주랑 같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테크주의 한 종목처럼 상승을 하거든요. 따라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이 굉장히 암호화폐 랠리에도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준 탑픽의 지난 한 주의 성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종목은 네비우스 그룹이고요. 무려 18.44% 폭락했습니다.
세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7.37%. 다행히 크레도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4.9% 급등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도 3.3%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떨어진 종목은 제타고요. 마이너스 16.98. 그 뒤를 이어서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16.21%. 이노데이터가 14.84%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노데이터는 다행히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6.2%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4.77% 급락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역시 트럼프 덕분에 12.16%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테슬라가 마이너스 13.27,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1.5,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1.52, 비스트라가 마이너스 11.15, 셀레스티카가 마이너스 10.23, TSMC 마이너스 8.93, 브로드컴 마이너스 8.79, 엔비디아 마이너스 7.07, 구글 마이너스 5.2, 탈렌 에너지 마이너스 4.96, 넥스트래커가 마이너스 4.5, 우버 마이너스 3.65, 메타 플랫폼이 마이너스 2.25, 비트코인이 2.07% 떨어지면서 92,670에 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1.99%밖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장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지난주 금요일 날 1.7% 그리고 시간의 거리에서도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손실을 이미 거의 다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미중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매달 첫 번째 방송에서는 제가 미중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현황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공개하긴 싫지만 그래도 공개를 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3월 1일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월 말 기준으로 미중 포트폴리오의 잔고는 9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후를 보시면요. 2월 말에 8억 5,9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 동안 무려 6,200만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투입했거든요. 그 얘기는 투자 손익이 무려 1억 3천만 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수에 투자하지 않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다 보면 시장이 10% 떨어졌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는 3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미중 포트폴리오의 하락률은요. 무려 13.61%였습니다. 자, 따라서 1년간의 수익률도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제는 지난 1년 동안 34.5% 올라가는 데 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지수와 미중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1년 동안 15.91%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15.81%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중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는 34.5% 올라가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나마 시장의 지수를 아직까지는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월 한 달간 수익률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2월 한 달간 S&P 500은 1.42% 떨어졌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5.5%나 급락했습니다. 자, 하지만 미중 포트폴리오는요, 무려 13.61% 떨어지면서 2배도 훨씬 더 넘게 떨어진 거죠. 따라서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 변동성이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높은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까닭에 미중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하락폭은요, 시장 지수의 하락에 비해서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위험, 즉 리스크는요,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왜 주식 투자를 실패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험으로 표현되는지를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래간만에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자자 본인이 선택으로 변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것은요,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 즉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년 수익률이 100%를 넘었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변동성이었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요, 올라갈 때는 엄청난 변동성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변동성 이유 때문에 다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조정이 발생할 때 본인이 선택한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결국은 변동성이 위험으로 둔갑하면서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변동성을 감안하고 우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서 주가가 떨어질 때 패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의 특성을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특성으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요, 변동성 이꼴 위험의 공식은 깨지고요, 변동성 이꼴 기회라는 새로운 투자의 공식을 투자자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요, 변동성을 기회로 전환할 만큼 아직까지 투자의 근육이 완성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 만큼 조정장이 힘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거나 성장주, 테크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삶이 너무나 피폐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요, 성투보다 더 중요한 행투,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조금은 더 늘리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투자는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요, 수많은 상승장과 조정장 그리고 베어마켓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지난 상승장에서 많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다음 상승장에서 더 잘하면 되고요, 이번 조정장을 기회로 전환해내지 못했다면 다음 조정장을 또 기다리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든 수익을 다 창출해야 돼, 이렇게 좀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조금씩이라도 투자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조정장에는 지금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근육이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는데요. 일요일 하루 동안 미국의 정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준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랠리를 촉발시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도요, 어제 일요일 날 인플레이션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도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힌 이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중에 둔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요, 일요일에 발표된 CBS 뉴스 여론조사에 대한 데이터에 일요일에 응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82%가 트럼프에게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29%만이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많이 우선시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따라서 불만이 많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 봐 걱정인데 정작 대통령이 너무 인플레이션에 관심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CBS 뉴스의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계획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 규제 완화, 저렴한 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숲을 봐야지 그냥 나무 하나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베센트는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하락을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목표 금리로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것이라는 신호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기지 레이트이 떨어지고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연준이 원하는 2%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연준의 목표 금리인 2%에 매우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베센트는 또한 금요일에도요, 블룸버그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연준의 2% 목표치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 6에서 12개월 동안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의 에너지 자원을 더 많이 개발하고 셰일 오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17년 감세 연장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한다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목표치인 2%로 매우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준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경제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요, 미국 경제의 둔화라는 또 다른 시장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대응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차하면 금리 인하하면서 경제는 살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된다면 연준은요, 쉽게 금리 인하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근원 PCE 지수는요,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 인플레이션 수치는요, 전년 대비 2.6% 증가했는데요. 컨센서스 추정치와 일치했고, 또한 12월 달에 2.9%에서 상당 부분이 둔화됐다. 따라서 일단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죠.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한 트럼프 역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셰일 오일을 포함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요, 상호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반적으로 감쇄시키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요,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바이든 정부 때부터 미국은 이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첨단 제조 시설이 구축되고요, 제조업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가 있고 미국 경제는 다시 장기적인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내 생산 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결국은 생산성 향상 그리고 비용 효율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수입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만드는 게 더 싸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인력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있는데요, 인력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면 결국은 장기적인 물가 안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미국 주식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커다란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가장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가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전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과연 이번 어닝 결과를 보고 진 먼스터는 엔비디아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인공지능 목소리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방송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거든요. 이번 한 주의 미국 증시 동향 역시 미주은과 함께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요 시사정. 4월의 가이던스는 좋았지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세의 속도가 바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회사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상반기에 집중했던 것에서 하반기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올해 내내 소폭의 매출 상승 여지가 있다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론이 컴퓨팅 수요를 100배 증가시킨다는 젠슨의 주장을 믿어야 할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맞춤형 실리콘을 포함한 엔비디아 칩 비율의 저렴한 대체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3-5년 동안은 엔비디아 칩 비율가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실적 전망. 엔비디아는 4월 분기의 매출이 시장 전망치보다 10억 달러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의 실적 전망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는 4%의 실적 전망치를 예상한 위스퍼 넘버즈 비공식적인 기대치보다는 약했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는 소문과 차이가 났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매출 총이익 전망치는 시장 전망치인 72%에 비해 7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맥을 읽으면 7월 분기에 총 마진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마진 가이던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회사는 10월과 1월 분기에는 마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70%대 중반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회사의 사상 최고치인 약 77%에 근접한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총 마진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등할 수 있는 이유는 블랙웰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수율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전망은 좋지만 최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전망이 매우 좋아야 하는데 회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5년으로의 항해, 특히 CFO의 코멘트에서 올해 블랙웰이 언제쯤 완판될 것인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누락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분기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는 올해 10월 분기까지 블랙웰이 매진될 것이라고 안내했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가이드라인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블랙웰의 매진을 연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랙웰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누락한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수요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보를 적게 제공할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의 누락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낙관적인 해석은 회사가 1년 수요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에게 더 큰 그림, 즉 대부분의 기대보다 더 오랫동안 더 높은 매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웰이 언제쯤 매진될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얻지 못했지만 젠슨 황은 CNBC의 존 포트의 질문에 블랙웰에 대한 자신감이 3개월 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생산량이 증가했고, 둘째,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블랙웰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을 지나치게 분석하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실은 젠슨 황이 블랙웰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점이며, 이는 2025년의 좋은 징조입니다. 연말까지 총 마진이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블랙웰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 수율과 마진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부분적으로 안정적인 중국 수출 통제에 달려 있는데, 현재 중국이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더욱 강화되면 중국에서 고수익을 내고 있는 H20 GPU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젠슨 황은 H20가 엔비디아의 최상위 제품에 비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어닝콜에서 GB200에 16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팅의 잠재력.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컴퓨팅의 필요성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젠슨 황은 가장 일반적인 AI 프롬프트가 단순한 원샷 쿼리 1초 안에 간단한 답변을 받는 세계에서 모델이 추론하는 세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추론 모델에서는 컴퓨팅 하드웨어 요구 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차세대 모델은 현재의 일회성 프롬프트보다 수백, 수천, 심지어 수백만 배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 있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다입니다. 미래에는 추론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100배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테스트하는 한 가지 빠른 방법은 모델이 얼마나 많은 연산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의 추론 프롬프트는 2-10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값인 5분을 취하면 300초의 계산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일회성 프롬프트보다 150에서 300배 더 긴 시간입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추정은 젠슨 황의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100만 배라는 주장은 어떨까요? 그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연산 능력이 100만 배 증가하면 2초 안에 답을 얻는 것이 23일 동안 추리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 주장이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AI 에이전트들이 등장하는 세상에서 23일 이상 추론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예측을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지난 10년 동안
컴퓨팅 하드웨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슈퍼컴퓨팅 성능은 지난 10년 동안 50배 증가했습니다. 보다 공격적인 벤치마크인 AI 훈련 컴퓨팅은 2019년 이후 약 1만 배 증가했습니다. 큰 그림. 저는 젠슨 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으며 컴퓨팅 수요에 관해서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어 BS? 맞춤형 반도체. 맞춤형 실리콘을 포함한 엔비디어 GPU의 저렴한 대체품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향후 3에서 5년 동안 엔비디어 GPU가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저렴한 방법으로 공급되는 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엔비디어의 높은 수요와 선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어닝 발표에서 젠슨 황은 커스텀 실리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엔비디어는 토큰 생산 비용 측면에서 맞춤형 칩보다 여전히 2-8배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커스텀 칩을 설계하는 것과 이를 대규모 생산에 도입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실리콘과 엔비디아 칩의 비용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설계와 생산 간의 격차에 대해서는 젠슨 황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칩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참고 엔비디아 주식 이동 평균선 업데이트 2025년 3월 2일 기준. 엔비디아 주식은 1월 29일,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스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횡보. 다행히 아직까지는 20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동 평균선의 역배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